동양 쪽 기록에서는 기원전에는 감염병에 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감염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록상에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아는 체를 하면은 우리는 감염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풍토병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종의 전염병 현상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그쪽 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면역이 발달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으로 건너가면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유행을 하게 되고 사실은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가 서로 교류를 하면 할수록 핵심이 더군다나, 거기 있는 예, 거죠. 핵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들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책이 다시 조명받고 여러 책들이 번역이 되고 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 이게 처음 겪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좀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한번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주전공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도 한 이제 그 주제로 다루곤 하는데요. 지금 김시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염병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 특히 학생들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정치사 위주의 역사 공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 공부라고 하면 한국사도 그렇고 동양사도 그렇고 서양사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해온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사라든지 혹은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보건의학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벌써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이 번역된 이래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사실은 논쟁까지 이뤘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융합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요. 이 역사책은 대부분 융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사 위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감도를 보듯이 하늘에서 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볼 때와 담을 그냥 벽 앞에서 놓고 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우리가 융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아래를 이렇게 살펴보듯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길래 일단 먼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정치사만 보지 말고 의학사라든지 또 뭐 과학사라든지 혹은 뭐 보건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또 통찰력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맥락들이 있어야 우리는 사태를 올곧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맥락이 없이 어떤 사태를 들여다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저 나를 저당 잡히거나 혹은 나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무리의 입장을 그저 따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역사적 주체입니다. 대통령만, 국회의원만, 힘 있는 자들만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저는 역사 공부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 책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역사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묻습니다. 제가 강단에 선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 한 명도 지금까지 대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의 이름 30명을 대봐라. 그러면 출석도 면제해주고 내가 A뿔 주겠다.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몇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20년을 했으니까요. 올해로 딱 20년을 마치고 내년에 21년 차인데요. 단 한 명도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의 이름을 댄 학생이 없습니다. 예, 기껏해야 한 열 몇 명 정도. 그리고 그때 되는 여성들의 이름은 기생이거나 아니면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역사 소설 자체가 균형 잡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정치사 위주의 역사 공부와 더불어서 역사책에 여성의 역사가 빠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의 역사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역사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중의 역사라든지 또 헐벗고 굶주렸지만 역사의 주체로서 뭔가 기여를 했던 분들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원주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원주에 대한 이야기도 향토사에서는 다룰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를 다루는 역사책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앙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읽었던 역사책이 무엇이었지라고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마 정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밥 먹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감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듣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 그 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과연 100여 년 전에 조선 사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게 뭐 조선이다, 대한제국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처럼 뭐 대리석으로 깔려 있거나 무슨 뭐 아니면 목재나 이런 바닥재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 볏짚, 그다음에 진흙.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벼룩이 온몸을 뒤덮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초가집에서 어떤 경우에는 위에 구렁이가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구렁이가 약해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잠자는 사이에 내려와요. 이런 세계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의 눈에서 보면은 이게 미개하고 야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이번 감염병을 접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도 했던 조치가 딱 하나였습니다. 공통적인 게 봉쇄. 우리가 그걸 안 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우리들에게 감염병이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된다.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감염병이 감염병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역사 서술의 문제를 살짝 건드렸는데요. 왜 건드렸냐면 사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사 위주의 역사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덜 가진 자 사이에 싸우고 있는 그 권력 투쟁이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요 정도로만 할게요. 민중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누가 더 권력을 더 갖겠는가라고 싸우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층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1차적으로 나는 굶고 있어요. 나는 잘려서 프레카리아트가 될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 이제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와 그보다 권력을 덜 가진 자들이 막 싸운다. 장기적으로 뭐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넘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염병이 오면요, 이거는 나의 생존의 문제야.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보면
내가 계속 숨을 쉴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이면서도 심각한 상황들에 내몰린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란 표현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살펴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고 세계관이 사실에 앞서는 법이에요. 역사학엔 굉장히 중요한 태제입니다.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 사회가 질병을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그 사회가 담지하고 있는 인식 체계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인식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 체계들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전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로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인식, 즉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적 인식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와 철학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로 접근해 보는 것들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닥뜨린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조차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쓴단 말이죠. 즉 선진 후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비난할 게 아니라 마스크 안 쓴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네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질병을 바라본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화라든지 인식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열을 따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제가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로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이고 마스크 안 쓰면 뭐 악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흐름들을 가져온 측면들이 강하고 어떤 사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방역이냐 인권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는 방역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국민들이나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 더 앞선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회에서는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인권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반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대로 공동체성이나 집단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그런 인권이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신없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핵심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회의 인식 체계라든지 질병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관심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중하게 들여다보는 태도, 특히 학자라면 저는 먼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선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또 우월과 열등으로 가져가게 되면 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점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왜 정치사 위주의 역사 공부를 탈피해서 넓게 봐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인식 체계 문화가 연동돼 있으니 전체적으로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의 내용을 설정할 때도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나 어떤 인식을 담아낼 것인가에 따라서 규범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저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철학자들의 담론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저는 역사학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역사학자가 더 중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역사학자도 좀 중심에 씁시다. 모든 뭐 인문학 강의는 문학과 철학 중심이야. 자, 이걸 보시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분들, 역사학 전공자들도 인문학 특강의 중심에. 네. 근데 이 아까 이제 협력과 연대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하는 일은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죠. 역사도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그 마스크 쓸 때 외출할 때 늘 마스크를 갖고 다녔어요. 그럼 언제 쓰느냐? 다른 사람이 있는 곳. 왜냐하면 산책할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거 사실 그 이상한 데로 넘어가지 쓸 말고 이유도 내 없는 핵심은 거고. 그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산에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를 쓸 이유는 없죠. 그런데도 마스크를 갖고 다니다가 사람이 오면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사실은 이게 자유라는 의미로 불려야 돼요. 적어도 칸트적인 의미로 간다면. 지금 서구에서 너무 이야기하는 나가지 거는 마시고. 자유가 아니라 유아론입니다. 유아론.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협력과 연대를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그래요. 게 적절한 얘기일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네. 오해는 없길 바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한 사회의 문화적인 인식 체계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네. 정도에서 내가 마스크 얘기 꺼낼까 말까 하다 꺼내면 네. 이럴까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그래서 가지 제가 오해를 제가-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제가 재미난 거를 아침에 11시가 되면 이제 TV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죠.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3월 달에 세계적인 제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요즘에 또 다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이 보여요. 뭐냐면 이 보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날 브리핑하는 분이 현재 심각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10개가 남아 있다. 어느 지역에는 몇 개가 있다. 하지만 이 감염이 더 커져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좀 이렇게 참여를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측하고 이게 국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민주적 국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병상 숫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갑자기 폭증을 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나왔던 내용이 뭐냐? 고령층보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게 음압실 사용 등등의 병상을 줘라, 배정해라. 자, 이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끔찍한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인데 거기서 제비뽑기를 한다.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랑 상관없이 똑같이 이런 그게 바로
제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하는 거죠. 동의해. 예, 민주주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앞에 시간에 김재인 선생이 와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까닭 그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오케이.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도 조금 더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눈이 강조하는 건 제 성격적으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겸손하고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반론도 나올 수 있어요.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상황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오늘 잘라주세요. 김현 자. 선생님이 그 다른 뜻은 없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강연을 못 나가가지고 오늘 좀 고프셨나 봐. 아니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좋은데 나도 K 방향 우리 그거 봉쇄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나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저도 뭐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박수 치지만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대 인권과의 문제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자들이니까 신중하게 들여다본다면 사실은 우리 이상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또 백신을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최고야. 그런데 이러이러한 나라들도 있으니 이렇게 그런 것들과 견주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다. 네, 아무래도 정상적인 오해는 하지 방송을 마시고. 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야지만 그래요? 본 궤도로 할 올라갈 얘기도 수 있을 것 하나도 같아요. 못했는데 아쉽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잠시 네. 쉬었다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네. 본래 주제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